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몇 주 전에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율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높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탈북한 지 5년,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합격한 탈북 청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씨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009년 양강도 해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탈북해 2010년 남한에 입국한 이성민 군.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해 영어 공부에 몰입한 그는 2012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북한의 실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캐나다 정부의 초청으로 캐나다 의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이성민 군의 생생한 간증과 통일을 향한 비전을 들어봅니다. 주현 씨, 네. 영어 공부한 지 3년 만에 이 와. 미국의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 대학교가 굉장히 명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데 영어 공부를 몇 년 했어요? 13년 한 거. 안 되네. 23년 했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자,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제 미국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얼마나 치열한 그간의 삶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분들 이렇게 항상 저희가 모시고 나면 그 근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저희가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성민 씨, 북한에서도 공부 잘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 교육 과정 제가 고등학교하고 그 2년제 전문학교 과정을 마쳤거든요. 근데 뭐 MC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또 북한의 그 교육은 한국만큼 치열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활 전선에 기본적으로 종사하는데 제가 그런 중요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 압록강 그 국경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거든요. 불과 한 10m 거리 안에. 어머, 진짜? 그래가지고 남보다 자본주의 싹이 빨리 텄죠, 제가. 네. 그러면 자본주의 싹이 빨리 탔다는 얘기는 뭐 남들보다 뭐 어린 나이에 어떤 일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창 그 유년 시절을 보낼 때는 그 북한의 그 대량 학살로 막 그 고생할 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쪽을 보면 막 밤에는 막 정말 새까맣까매요. 이런 전기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저 그 한 3, 40m 그 압록강을 건너서 보면 정말 다른 세상이죠. 반짝반짝.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12살 때부터 그 중국을 넘나들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냥 호기심에. 그렇죠. 호기심이 사실은 호기심이 시작했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 국경에서 살려나니까 그 국경 군인들의 순찰 배치, 그다음에 그 잠복 위치, 초소, 그다음에 중국 군인들의 경비 위치를 다 파악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밤을 이용해서 제가 중국을 들기 시작한 거죠. 영리하셨네. 그때가 몇 살 때인데요? 12살 때 12살 제가 때. 처음으로 건넜어요. 12살 때 초소 위치 다 파악해서,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도 가서 아니고.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어떤 무슨 비즈니스나 장사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냥 궁금해서 갔었는데 신기했죠. 그러니까 뭐 보지 않던 음식들, 그런 전기 환원 등불. 그런데 그게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당시 그 강아지 있잖아요. 아주 작은 강아지. 정말 귀여웠어요. 그걸 사가지고 북한에 가지고 가면, 북한에서 사가지고 중국에 가면 그 중국에서 그거 팔아가지고 중국산 부츠를 사가지고 다시 북한에 가져왔거든요. 항상 부츠요? 그 장화, 신발. 네네. 부츠. 네네, 부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돈을 벌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12살 때 그걸 장사를 하셨다고? 근데 네. 12살이면 진짜 어린 나이인데 네. 그렇게 물건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현 씨 12살에 뭐 했어요? 12살 때 뭐 엄마한테 화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간식 주세요. 네. 이러고 우리 다 그랬죠 뭐. 네, 배고프다고 뭐 밥 해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아니 원래 북한 사람들이 12살 때 장사를 하기는 해요. 근데 저렇게 그냥 엄마가 뻥튀기 같은 거 튀겨다 주게 되면 나가서 시장에 가서 사발로 팔고 이 정도지 중국을 넘나들면서 장화에 부츠를 갖다가 파는 거는 개를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그래서 점점 발전했을 것 같은데 처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게 12살에 시작했던 게 제가 그 북한에서 떠나기 직전에는
그 자동차 엔진 그리고 모터사이클 있잖아요. 네. 네, 모터시클 같은 걸 중국산 모터시클 그걸 그 수입해다가 그 평양 함흥 막 사륜 원산 이쪽으로 제가 기차를 붙이고 뭐 이런 걸 했었죠 제가. 아니 네. 굉장히 감시가 심한데 그걸 네. 엔진이 가볍지가 않잖아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들고 이렇게 규모가 커. 그게 다 하는데 그게 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네 생각하면 뭐 안 될 것 같은데. 네 감시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 압록강을 일단 딱 얼면 아예 그냥 여기 경부 고속도로처럼 쫙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위로 끌어서 올 수 있고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그 강이잖아요. 그 국경 군인들 저희 다 친구들 됐거든요. 그 걔들이 그 밧줄에 그 돌을 매가지고 중국에다 던져가지고 그 중국 쪽에서 그 제품을 그 플라스틱 백 있잖아요. 거기다 물이 안 들어가게 꽉 싸서 그 압록강으로 띄우면 아무리 무거운 제품도 물에서는 그렇네요. 기포가 그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장사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네네. 강아지를 갖고 가서 부츠를 팔았다가 모터사이클 엔진을 네, 팔았다가 근데 그게 시간이 걸렸죠. 그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있죠.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두 가지 뽑으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밀수 시작할 때 저 압록강에서 노는 거 굉장히 즐겼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도 가끔 만났었고 그 압록강은 국경선이 돼가지고 중국 애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만났던 애가 저한테 초콜릿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못 먹어봤어요 그런 걸. 그렇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한 두세 번 계속 바다만 먹다 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계속 바다만 먹지?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뭘 선물로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저희 엄마 그 재킷에서 그 김일성 배지 있잖아요. 그걸 딱 따가지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저는 그거 굉장히 큰 걸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대단한 선물인 거죠. 대단한 선물이죠. 장군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딱 줬는데 이 친구가 감사 안 해 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지금도 기억에 남고 다른 하나는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야 너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새벽 2시 만에 국경군인 5명이 저희 집에 들어왔대요. 저를 체포하려고. 어머.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이 막 그 문을 넣고 해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그 군인들이 하는 말에 여기 이성민 밀수꾼이 지금 아들이 들어와서 있냐고 체크하러 온 거예요. 잡으러 온 거죠. 근데 뭐 엄마도 깜짝 놀랐죠 그 순간에. 근데 그 군인들 그 램프 있잖아요. 네. 램프 가지고 제가 잘 때 그 이불을 그 담요를 탁 벗겨가지고 제 얼굴을 비춰봤는데 제가 13살짜리 그러니까 어린 애기인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깜짝 쇼킹해가지고 거기서 엄마 보고 하는 말에 다시는 보내지 마세요. 우리 그 왕밀수꾼이 이 집에서 산다고 제보를 받고 체포하러 왔었다고. 13살. 네네. 13살 이야기예요. 네. 13살 때. 와. 그래 다양 안 잡혀가지고 저는 모르고 깨어난 거예요 아침에. 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사실 것만 같은 그런 분인데 탈북을 해야겠다 결심하게 됐던 계기가 좀 궁금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많이 일에 관여하여 오면서 그 북한 사회라는 게 너무나 부패한 거예요. 뭐 군인부터 시작해서 그 인민보안기관, 심지어 그 보위기관 그런 사람들이 이게 다 망라돼서 했거든요. 저희가 할 때,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바닥부터 위에까지 다 부패한 거예요. 그거 들여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희 실망감을 가졌고, 제가 밀수에서 돈을 번다고 해도 저희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 첫째는 밀수 자체는 불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희망뿐만 아니고 국가의 그 자체의 희망을 제가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요한 요인이죠. 저희 누나가 어렸을 때 북한을 떠났거든요. 중국에 그 먼 친척분 집에 갔었는데 그 후에 10년 동안 못 왔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탈북했었던 분들 다시 북송되면 그 벌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 10년 동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게 저희들 한국에 오는 거. 그래서 저희들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네. 솔직히 이 탈북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다 간증이 들어보면 아 이거 건넜을 때 참 힘들었고 뭐 네네. 건넜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근데 맨날 13살부터 왔다 갔다 해야 네네.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쉽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그런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다른 친구들하고 케이스가 다른 게 제가 압록강을 넘어 중국을 넘을 때는 그러니까 무장한 군이 7명이 뒤에서 손을 흔들어 저어줬어요. 저를 잘 가고 내일 다시 와. 저도 또 내일 온다라고 또 내일 올 거라고 약속했었고. 생각한 거. 네네네네.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야,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 내려가기 10살부터 탈북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저를 믿은 거죠. 그쵸. 워낙 다시 잘 약간 좀 오니까. 죄책감이 들긴 한데 이 자리에서.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손을 흔들어주고 지금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몇 살 때죠 그때 완전 넘었어요. 그게 2009년도 11월 달이죠. 네, 그래가지고 뭐 통일이 되면 그 친구들 만나서 미안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야 됐다라고 했어야죠. 그 친구들 먼저 제일 보고 싶겠네요. 통일되면 한번 가보고 싶겠네요. 그 친구들도 깜짝 놀랐죠. 진짜 놀랐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이제 한국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네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오셔서 처음 했던 일이 건설 현장에서 네, 일을 그렇습니다.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한국에 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뭐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밀수를 다시 할 수도 없고 그치.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건설장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5, 6개월 동안 거기서 일했죠, 제가. 근데 저도 해봤는데 근데 좀 네. 약간 훈련하시고 다녀와서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네네. 여러모로 좀 힘드셨을 텐데 네. 괜찮으셨어요? 건설 현장 일 좀 육체적인 노동이 세잖아요. 그렇죠. 엄청 셌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졌던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가 됐냐면 첫째 사회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급소무됐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필요했었죠. 일을 하면 돈을 그때 받았으니까. 그래서 5, 6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 내가 정착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 느꼈냐면 거기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한국 사람이라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그 일하시는 분들이 따지키스탄 아니면 키르기즈스탄 아니면 저기 러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 그쪽에서 교포분들 많이 일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5, 6개월 지나서 제가 주간 컴퓨터 학원 다니고 야간엔 대학 입시 준비해가지고 제가 12년도죠. 2012년도에 제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2009년에 나오셨고 2012년에 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대단하신데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전혀 몰랐고 몰랐죠.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아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도 잘 하나님 대해서 몰랐거든요. 근데 간접적으로 하나원에서 듣긴 들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굉장히 김일성 체제에서 쇠뇌하는 그런 느낌하고 너무나 좀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멀리 하다가 나중에 제가 차츰 생각을 바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그런 고생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도 저의 결정이라든가 저의 지식이라는 게 절대적일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네, 한계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가 됐냐면 제가 살아서 북한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서 한국까지 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건 같지 않고 뭔가 이게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셔가지고 너는 북한에서 이만큼 살다가 이런 고통을 이렇게 겪고 한국에 와서 배워라. 그리고 준비해라.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처음에 탈북하셨을 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몰랐는데 다 겪고 나서 네네.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신실한 신자분들이 많으셨고, 네, 말씀 한마디 해주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그게 힘이 됐었어요. 제가 정착하는데도. 그래요. 이렇게 처음에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신다고. 네, 그렇죠. 예, 네. 얘기를 들었어요. 좀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있다면 뭔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가 구하라, 구하고 내가 힘들 때는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최소한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런 문제를 네, 기도하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내가 잘 살려면 일단 공부를 해야겠다. 네네. 그것도 참 놀라운 어떤 딱 결단이고 또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영어 공부를 딱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건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제가 그 한국에 와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딱 왔는데 그 스타벅스 등긴 도넛 같은 건 제가 북한에서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커피숍 들어가니까 뭐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뭐 한글로 썼는데 그게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 충격을 받았고 2012년도에 대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영어가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제가 그 공간 시간들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집에서 그 학교로 지하철, 버스로 통원하면서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 샤워할 때도 스피커를 딱 해놓고 계속 영어를 들으면서 했대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잘하는 선배로서 한 번씩 저한테 조언을 준다면 그 왜 영어를 혼자 단기간에 난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내 이름 나도 그래도 그나마 영어를 그래도 빨리 배운다고 나도 여기서 살아남으려니까 나도 했는데 네네. 그 왜 단기간에 3년 만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까지 갈 정도면 저는 뭐 콜롬비아 대학 아니라도 여기서 자습으로도 할 수 있는 좋은 그 비법? 비법. 네, 있어요? 좀 알려줘요. 좀 여기서 좀 배견하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못 하겠네요. 그럼 뭐 특별한 비법 같은 거는 없고요. 그냥 많이 듣는 말이지만 저 입장에서는 즐기고 그걸 그 하루하루 그 생활하는데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리딩하고 그러니까 읽기하고 그 듣기하고 말하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영어를 공부하다가 막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그 영어를 말하면 데디케이션, 그러니까 헌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그 와이파이 액세스가 있잖아요. 그 와이파이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만 있으면 다행 저한테는 운이 좋은 게 이 두 가지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한 게 굉장히 도움 됐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그 화장실 스피커 그 전략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네. 되게 놀라운 게요. 이제 그냥 이제 영어만 내가 이제 할 줄 알고 그것들을 이제 내가 앞으로의 살 길에만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증언을 하시고 또 네네. 캐나다 의회에서 인턴 생활을 하셨다고. 네네.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손을 한번 뻗어보고 활약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인지 저희와 함께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위스 제네바에 취한 그 유엔 무대에서 그때 21차 유엔 국제 토론회가 진행됐거든요. 거기서 제가 북한 인권을 증언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하고 콜롬비아 대학교,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교, 그리고 워싱턴의 사이스 대학원 쪽에서도 제가 초청받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나중에 일본 도쿄하고 캐나다 쪽에서 방금 말씀하신 인턴 활동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아요. 기억에 남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뽑으라면 아마 그 의회에서 캐나다 현재 총리 스티븐 하퍼 총리님을 만나던 때가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그분께서 나라를 이끄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시간이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불러주셔서 직접 사무실에서 북한 문제하고 저희 인턴 생활 과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고 굉장히 그 부분들이 지금 기억에 남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까지 캐나다 포이스라는 청년 단체가 있거든요. 그분하고 베리 데볼린이라는 하원님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런 정말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에 제가 경험할 수 있었죠. 네.
그럴 때 어떠셨어요? 내가 진짜 겪었던 어떤 북한의 상황들에 대해서 네. 이들에게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솔직히 좀 더 놀라워하고 좀 네, 충격도 받고 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는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그쪽에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살아온 경험을 제가 보는 각도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위치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북한에서 했던 일, 북한에서 제가 어떤 형태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한국까지 왔다라는 걸 제가 단지 이렇게 전달했을 뿐인데 그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인상이 남는 스토리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방 쪽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북한 하면 첫째로 핵무기, 그다음 정치범 수용소, 뭐 이러한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쪽을만 많이 듣다가 이런 인간적인 스토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북한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고 봐야죠. 네. 사실 이 전까지도 이제 증언도 많이 하시고 또 캐나다에서도 인턴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지금까지 보아왔던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탈북자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현재까지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라든가 북한 정권의 리더십 이쪽을 해가지고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는데 최근에는 작년에 가지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네. 북한 인권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권 문제에 대해 좀 조명을 비치기 시작하면서 좀 패턴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저는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지금 탈북 활동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런 대변자 역할을 잘 해주고 계셔서 네 아마 그런 게 점점 더 발전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진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맞아. 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도 사실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었던 그 북한이 이제는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설치가 되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국제사회 무대에서 이렇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던가요? 제 생각에는 그 영향이 아마 굉장히 컸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나중에 직접 들으셨던 분들한테 어떤 느낌이 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북한에서 직접 탈출했던 분들, 또 그분들이 직접 영어를 그분들이 목소리, 그분들이 음성을 이렇게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마음에 와서 받는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도 미처 몰랐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도 정말 우리랑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감동이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콜롬비아 대학교에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게 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의회에서 인턴을 할 적에 제가 미국 국무부하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학교들로 제가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그때 베일에 쌓인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이 열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연사로 그게 초청되었습니다. 근데 초청된 연사들 분 중에 현직, 전직 미 중앙정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국제사에서 대북 문제, 특히 안보 쪽으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콜롬비아라는 존재, 그의 가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놀라운 게 그런 분들이 직접 교편을 잡고 연단해서 콜롬비아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게 콜롬비아 대학교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놀라운 메리트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잖아요. 지금 미국 힐러리 클린턴 그분도 오시고
그 중동 쪽에서 아니면 유럽 쪽에서 현지 그 총리분들, 그 장관님들도 오셔서 그 연설을 하시고 또 콜롬비아 학생으로서도 필요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그분들한테 직접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마 굉장히 제가 그 메리트를 느끼고 그때부터 제가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메리트를 느낀다고 이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저도 메리트를 많이 느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어떻게 갈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학생이 될 네네. 이 학생한테 굉장히 그 대학교에서도 메리트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어떤 면에 그 메리트를 느껴서 뽑았는지 난 저는 그게 네.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대학에서 왜 저를 뽑았는지 저도 근데 좀 거기서 물어봐서. 연설을 네. 하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목표를 하고 제가 1년 동안을 준비를 했죠. 2014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제가 콜롬비아를 다시 갈 기회가 있었어요, 뉴욕에. 그때 다시 가서 그때 직접 그 입학부에 있는 분들 제가 만났죠. 만나가지고 저희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북한 학생이고 나는 이런 상황인데 콜롬비아에 지원하려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런 영어 성적을 패스해야 되고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확실하게 그 목표가 선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어플라이 했어요. 지원했는데 올해 6월 달에 제가 합격 통지서 받았습니다.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나 한동안 합격 통지서 받고 클릭하면 공지창이 뜨거든요. 그게 축하합니다라는 공지창이 뜨는데 그거 보고 한동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하고 또 제가 쏟아부었던 시간들, 네, 또 저희 엄마도 우시고 그 순간에 그래.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또 대단한 게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선택한 전공이 국제관계. 네네. 네, 국제관계라나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포괄적이면서 이 전공을 왜 선택하셨을까에 그렇죠. 대해서 좀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이 전공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저 이유는 일단은 사실은 제가 전공을 중국어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지금 국제 관계를 제가 패턴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 나라라고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너무나 고립되고 그 제재를 받다 나니까 그러니까 그 성숙한 국제 관계 자체가 성립돼 있지 않아요. 북한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을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미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일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중에 그 북한 사회 그 민주화 시스템을 이제 장착할 때 그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제 관계 쪽은 굉장히 저희들 그 저와 같은 탈북 학생들 배우면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어요. 네. 그렇군요. 야, 아까 합격 통지서를 6월에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6월에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근데 세상에 또 9월에 결혼을 하셨어요. 진짜 2015년 그야말로 정말 아주 기쁜 일이 가득한 한 해예요. 예, 축하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새 신랑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인가요? 네, 기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왜냐하면 이제 곧 미국으로 또 가야 되고 또 새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남편으로서뿐만 아니고 또 새 학생으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야, 근데 또 아내가 미국인이에요. 오, 예, 정말요? 지금 미국에 계신 거죠? 네네.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아내랑? 사실은 저희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영어부를 갔었는데 그게 한 1년 반 전 됐어요. 근데 처음에 딱 가니까 그 주위에 다른 분들도 다 외국인 분들이고 하니까 다 영어로 자기 설명하잖아요. 근데 저도 소개했죠. 나는 북한에서 왔고 지금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외국인 분이 환영한다. 우리 교회 찾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축하한다. 했는데 그게 저희 첫 만남이 됐죠. 그때 그게 크리스틴이라고 지금 저희 와이프가 됐거든요.
네, 그 후에 제가 한 번은 그 놀라운 계기가 있었는데, 그 크리스틴이 그 핸드폰 그 홈스크린 화면 보면 그 북한의 그 어린 그 꽃제비 아이가 그 강냉이알을 땅에서 줍는 그 사진이 홈스크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크리스틴 왜 이런 걸 네가 이렇게 홈스크린을 예쁜 사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했냐 하니까 북한에서 이런 학생들이 이런 어린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하고 굶고 있는데 우리가 밥 먹어도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밥 먹을 수 있겠냐.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울고 그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감사했죠. 북한 사람으로서.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 크리스틴이 그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 탈북 대학생들 그 영어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데이트 요청을 한 거죠. 네. 네, 조선에서 미합 중국에 데이트를 공식 요청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네, 공화국에서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미합 중국에 데이트 신청하다. 밥 좀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들 정말 북한을 위해서 꿈꾸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공유하는 점이 굉장히 같았고 이해 8월 30일 날 저희들 그 약혼을 했고 그 다음 날 9월 1일 날 놀라시겠지만 결혼을 했어요. 하루가 지나서. 정말 네.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였죠? 그러니까 약 1년 반 전에 1년 반 전에 만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데이트 신청을 하신 게 1년 반 전이었고 한 네. 1년 반의 교제 기간을 거쳐서 네, 네. 9월 1일 날 결혼을 하신. 네, 네. 근데 또 아내가 우리 이성민 씨 신앙의 멘토시라고 네. 정말 이렇게 신앙이 참 단단하시고 굳건하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목자 역할 같은 걸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막 정말 진심을 그러니까 시간을 바치고 정말 그 노력을 바쳐서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좋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으면서 그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 학교 쪽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그렇게 네,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그 의지가 되고 힘이 됐죠. 그러네요. 네, 신앙적으로요. 네. 올해 결혼을 하셨고 지금 한국에 이제 혼자 계시니까 아내를 보기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올 12월에 이제 출국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참 이게 부푼 꿈에 비해서 현실이 녹록지가 않은 게 학비 같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신지. 네, 제가 지금 그 등록금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적어도 8만 불 정도를 제가 입증해야 되거든요. 12월 중순까지 입증해야 제가 내년 1월 달부터 그 보험학기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돈이 안 돼가지고 사실 제가 9월 달에 그러니까 전달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돈이 안 돼서 시작 못 하다가 미뤘죠. 지금 한 학기를. 적어도 12월 달까지 입증해야 제가 보험학기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뭐 합격이 취소된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최근에는 그 펀드레이징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뭐 한 푼, 두 푼 또 마음과 그 성원을 담아서 보내주시고 또 국내에서도 보내주시고 해서 지금 한 오픈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3,000 정도가 넘게 모금됐어요. 네. 네. 8만 달러. 네, 네. 8천만 원 이제 8천만 원. 네, 네. 웹사이트 모금을 하는 주소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되게 쉬워요. 성민리.nk.com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민 씨 응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의 그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모아지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또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펼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역할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성민 씨가 해주셔야 할 역할, 하나님께서 성민 씨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민 씨를 통해서 일하시겠죠. 앞으로 품고 계신 비전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항상 그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불쌍한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런 희망의 빛이 가닿도록 하는 게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탈북 대학생들이 그 정착 잘해가지고 또 그 필요한 재능, 능력 또 그런 지혜가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또 두 번째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모금이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필요한 시간에 정말 필요한 이 자금이 모여서 저희 희망과 도전,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와 정말 비단 성민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 기대를 꺾지 않는 것. 그리고 진짜 아까 성민 씨의 이야기 중에 저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지내게 하셨고 북한에서 고만한 시간을 지내게 하셨고 또 이렇게 넘어와서 이 시간을 또 지내게 하셨고 왜 그랬을까? 그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성민 씨를 이렇게 딱 서 있게 했던 힘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 힘을 잃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그 단단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정말 발전해 나가고 그것들을 꽃 피워가는 성민 씨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요. 예, 항상 좀 나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성민 씨를 보니까 저희들의 가슴도 많이 설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 마음을, 그 응원의 마음을 딱 이고지고 미국 가셔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들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기를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2월에 가셔서 아내와 또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이제 미국에서의 대학 공부도 정말 잘 열려주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